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바 프로그래밍 담당 교수 이용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벌써 4월 달도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학기 초에 계획하셨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자, 그럼 6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 클래스와 객체 초반부까지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남아있는 4장 학습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지난 수업 말미에 다루었었던 학습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의 실체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은 제일 먼저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는 클래스 타입 크기의 메모리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이때 바로 new 키워드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객체 내 생성자 메소드를 실행함으로써 객체를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객체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서 멤버라고 하는 것은 멤버 변수와 멤버 메소드를 뜻합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객체명.멤버라고 작성을 해서 해당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생성 및 접근하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정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레퍼런스 변수를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서클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 이름이고 P자가 바로 레퍼런스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은 현재 상태는 해당 레퍼런스 변수 P자가 아직은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정 주소를 포인팅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줘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P자는 new circle이라고 해서 서클 클래스 타입의 메모리 크기만큼의 공간을 할당해 주고 대입을 해주면은 레퍼런스 변수인 P자가 해당 주소를 가리킴으로써 참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객체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P자.reduce라든지 P자.name 등의 형식으로 해서 특정 멤버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멤버 변수 또는 멤버 메소드를 의미합니다. 특정 멤버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객체 멤버에 접근할 때 여기서는 메소드 이름이죠. P자.getArea라고 하면은 getArea라고 하는 멤버 메소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6주차 수업의 시작은 프로그래밍 실습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예제 4-1을 보시면은 객체 생성을 활용해서 원의 면적 산출하는 실습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소드 부분부터 보자면은 서클 클래스 타입의 P자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인 P자가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new 연산자와 함께 여기서 서클 생성자라고 하는데요. 서클 생성자를 기입을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기입을 하면은 생성자를 통해서 해당 객체인 P자가 초기화가 됩니다. 또 P자.reduce라고 하면은 P자 객체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인 reduce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서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izza.name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자바 피자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피자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가 레디우스와 네임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각각 10과 자바 피자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더블 에이리어, 여기서는 에이리어는 일반 변수고요. 대입 연산자 우측에는 pizza.getArea라고 해서 getArea라고 하는 멤버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이때도 점을 중간에 찍어줘야 하고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메소드가 정의된 부분으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바뀌면서 그 내부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데요. return, 돌려주는 문장이죠. 값을, 반환값을 돌려주는 return 문을 활용해서 3.14 곱하기 reduce 곱하기 reduce.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원의 면적을 산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따라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 결과값을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환해 준 원의 면적 결과값을 변수 area에 저장을 해주고 area를 printLine 메소드를 활용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결과값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circle 도넛은 new circle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도넛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해 주면서 동시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도넛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는 서클 객체를 포인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넛.reduce는 2, 도넛.name은 자바 도넛이라고 하면은 각각의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해서 2와 자바 도넛이라고 하는 문자를 대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doNot.getArea라고 해서 멤버 메소드를 호출을 함으로써 원의 넓이를, 즉 도넛에 대한 넓이 같습니다. 원의 면적을 산출해서 다시 반환을 해주면은 변수 area에 저장을 해서 area 값을 출력을 해주면은 화면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각자 이번 예제를 실습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예제 4-2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객체 생성을 활용해서 사각형의 면적을 산출하는 실습 예제입니다. 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활용이 됐고요. 관련 소스 코드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예제 4-1과 주요 맥락은 비슷한데 여기서는 다만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즉 사용자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scanner.nextInt 구문을 활용해서 사용자로부터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rect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with라고 하는 멤버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대입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또 다른 멤버 변수인 height에 접근을 해서 사용자가 두 번째로 입력한 정수값을 대입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출을 해줘야지 getArea가 실행이 되겠죠. 실제 호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rect.getAre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호출이 일어나면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앞서 멤버 변수에 대입해줬던 사용자가 입력한 두 개의 값을 곱한 다음 그 결과값을 다시 메소드를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려줌으로써 바로 화면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예제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잘 기억해 가시면서 코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제가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생성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생성자도 일종의 메서드예요.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를 초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 예시를 통해서 생성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기본 객체가 있는데요. 생성자를 통해서 메이크업 해주게 되면은 더 새로워진 초기화된 객체가 완성이 됩니다. 아마 여기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여성분의 이름이 성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성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자도 일종의 메서드라고 했었죠. 또한 생성자명은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합니다. 이름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요. 생성자의 역할은 객체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개의 생성자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자 메소드를 기술해 주면은 객체가 생성될 때 동시에 생성자가 호출되게 됩니다.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자, 그럼 생성자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 4-3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자가 사용된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public circ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circle이라고 하는 메소드의 이름이 위에 있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죠? 이러한 메소드를 생성자 메소드, 줄여서 생성자라고 합니다. 또한 생성자는 리턴 타입이 없기 때문에 중괄호 내부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리턴 구문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생성자가 호출되는 부분은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P자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객체를 할당해주는 생성해주는 부분에서 new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해주게 되는데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인자의 개수와 인자의 데이터 타입을 참고해서 여러 개의 생성자 중에서 이에 맞는 생성자를 찾아서 호출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인자가 10이고 자바피자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개의 값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첫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 생성자가 바로 int 타입의 매개 변수와 스트링 타입의 매개 변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됨으로써 서클 객체의 멤버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초기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를 호출해주는 부분을 보시면은 서클 다음에 괄호 안에 매개 변수가 없죠. 인자가 없죠. 인자가 없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해 줌으로써 각각 레디우스에는 1이, 네임에는 공백이 초기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보시면은 서로 값이 상이하죠. 첫 번째 실행 결과에 대해서는 pizza.getArea라고 되어 있는 멤버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이렇게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3.14 곱하기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라고 되어 있죠. 레디우스 값에는 어떤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생성자를 호출할 때 두 번째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겠죠. 따라서 레디우스에는 R이 저장되어 있고 네임에는 N이 저장되어 있는데 R과 N은 각각 생성자를 호출해 줄 때 인자값으로서 10과 자바피자를 넘겨줬기 때문에 레디우스에는 12, 네임에는 자바피자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14 곱하기 레디우스는 3.14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 결과값을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려주면은 일반 변수인 더블 타입의 에이리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에 대입을 해줘서 에이리어를 결과로 출력해 줌으로써 314.0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바 피자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자열은 피자.name에 의해서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함으로써 자바 피자라고 하는 문자열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결과도 자바 피자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하에 있는 도넛도 마찬가지인 로직으로 해서 실행 결과가 산출되기 때문에 앞선 설명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3.14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실습 예제도 먼저 프로그래밍을 다 해보시고 나서 다음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실습 예제는 수시과제인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 작성 예제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예제 4-4에서도 생성자를 선언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생성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일단 생성자의 이름은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클래스명과 동일한 메소드를 찾아보면 되겠죠. 현재 두 개의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이고 둘 다 각각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이때 객체가 생성되면서 어떠한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괄호 안에 있는 인자값과 생성자 메소드의 매개 변수 사이에 개수와 데이터 타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코드에서는 인자값으로 어린 왕자와 생텍쥐베리라고 되어 있는 두 개의 문자열을 전달해 주니까 생성자 메소드 중에서 이에 합당하는 두 번째 생성자 메소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매개 변수 t에는 어린 왕자가, 매개 변수 a에는 생텍쥐베리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멤버 필드인 타이틀과 오서에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성자를 호출해주는 코드에서는 춘향전이라고 하는 문자열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매개 변수가 하나뿐인 첫 번째 생성자 메소드가 호출됨으로써 춘향전이 매개 변수 t에 대입이 됨으로써 t 값을 다시 멤버 변수인 타이틀에 저장을 해줘서 타이틀에는 춘향전이 저장이 되고요. 오서에 대해서는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라인 메소드를 활용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아래와 같은 실행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생성자와 관련된 학습 내용으로 기본 생성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기본 생성자라는 것은 매개 변수가 없고 작업 수행도 없이 단순하게 리턴만 하는 생성자입니다. 즉 생성자 메소드 중괄호 내부에 아무런 문장도 없는 생성자를 의미해요. 만약에 클래스 내에 생성자가 선언되지 않은 경우, 즉 개발자, 사용자가 생성자 메소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삽입됩니다. 이러한 생성자가 바로 기본 생성자에 해당이 돼요. 왼쪽에 있는 코드처럼 현재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자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성자를 이용하는 코드는 있는데 서클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없으니 컴파일 오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삽입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여기 이 코드처럼 퍼블릭 서클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런 작업 내용이 없죠. 만일 개발자가 클래스의 생성자를 하나라도 작성한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기본 생성자를 자동 생성해 주지 않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에서 개발자가 circle int r이라고 해서 생성자를 하나만 작성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있는 문장에서 new circle 10은 인자가 하나이면서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만들어준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지만 new circle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생성자를 호출하는 부분은 인자가 없는, 즉 매개 변수가 없는 서클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디스 레퍼런스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디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자기 자신을 뜻하는 레퍼런스입니다. 디스의 역할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요. 메소드의 매개 변수와 서로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dis.member 형식으로 멤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코드 예시를 보시면은 서클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서 int radius가 선언되어 있는데요. 또한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서도 radius라고 하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를 구분해 주고자 매개 변수에는 dis를 붙이지 않고 멤버 변수인 radius를 의미할 때에는 앞에 dis를 붙여서 dis.radius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멤버 변수로서의 radius를 뜻하는 거고요. 대입연산자 우측에 있는 그냥 radius는 매개 변수인 radius를 의미하게 돼서 각각을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 레퍼런스가 필요한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의 멤버 변수와 메소드의 매개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 앞서 살펴봤었죠. 두 번째로 다른 메소드 호출 시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를 인자로서 전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메소드가 객체 자신의 레퍼런스를 반환값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바로 dis가 사용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is는 각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객체마다 각각 독립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에서 OB1, 2, 3은 각각 객체가 생성될 때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기 때문에 독립적입니다. 각각의 객체들이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한다고 했을 때 우선 4라고 하는 값은 reduce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되고요. 내부 문장에서는 dis.reduce와 그냥 reduce가 있는데 각각 dis.reduce의 reduce는 circle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reduce를 뜻하고요. 대입연산자 우측에 있는 reduce는 매개 변수로서의 변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값에는 변수에는 4가 전달이 되어 있고요. 그 4값을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해줍니다. 5도 마찬가지고요. 6도 그렇고요. 그래서 동일한 메소드를 호출하니까 같은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객체가 생성될 때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dis라고 하는 레퍼런스는 각 객체에 대한 독립적인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내부에 있는 dis 메소드를 통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클래스 내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바로 dis 메소드입니다. dis 메소드를 사용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생성자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생성자 코드의 맨 처음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잘못 작성된 디스 메소드의 사례로는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디스 메소드가 생성자의 첫 번째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디스 메소드를 사용하실 때는 생성자 메소드 맨 첫 번째 문장에다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디스 메소드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실습 예제가 4-5에 나와 있는데요. 디스 메소드를 활용해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는 방법을 이번 예제를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메소드 부분에서 생성자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볼게요. new book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인자로서 춘향전이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전달해 주는데요. 이때에는 인자가 문자열이면서 한 개가 존재하죠. 따라서 두 개의 생성자 중에서 두 번째 생성자의 매개 변수인 타이틀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문장에서는 디스 메소드를 사용했네요. 이때 타이틀에는 춘향전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인자로 작자 미상을 전달해 줬어요. 두 개의 인자를 전달해 주니까 두 개의 인자가 있는 북이라고 하는 생성자는 그 밑에 있죠. 똑같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자 메소드가 맞고요. 세 번째 생성자에서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이면서 모두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스 메소드가 호출될 때도 이렇게 인자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을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생성자를 호출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값은 타이틀에 저장되어 있는 값, 아까 춘향전이었죠. 춘향전이라는 인자값을 매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dis.title이니까 이거는 북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타이틀이 되겠죠. 멤버 변수 타이틀에 저장해 주고 dis.author 역시 멤버 변수 author에 작자미상이라는 값이 전달되어 있으니 작자미상이라는 문자열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자 메소드를 다 수행하면은 메인 메소드로 돌아와서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객체는 춘향전과 작자미상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또 empty book이라고 하는 객체는 new book에 의해서 초기화가 되는데요. 이번 생성자에서는 인자가 없으므로 매개 변수가 없는 첫 번째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번에는 dis하고 공백이 두 개가 있네요. 일단은 매개 변수가 문자열 타입으로 해서 두 개가 매개 변수로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번에는 타이틀 멤버 변수와 author 멤버 변수에는 공백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문자가 대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메인 메소드로 돌아오겠죠. 마지막 문장에서는 lovestory.show show라고 하는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리턴 타입이 없고요. show 메소드가 수행하는 역할은 프린트라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타이틀과 author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show 메소드를 호출해 줄 때 객체가 러브스토리 객체이기 때문에 아까 러브스토리 객체는 객체가 가리키는 메모리에는 춘향전과 작자미상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자열 값이 저장되어 있었죠. 따라서 타이틀에는 춘향전이, author에는 작자미상이 저장되어 있으므로 결과값으로 춘향전 작자미상이라고 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실습 예제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앞서 학습하셨던 관련 학습 내용과 프로그래밍 지식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객체의 치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객체의 치환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객체를 복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객체를 치환한다고 해서 객체가 통째로 복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레퍼런스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즉 주소값이 복사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소스 코드와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ob2라고 하는 객체가 포인팅하고 있는 주소값을 ob1이라고 하는 객체에 대입을 해줌으로써 ob1도 동일한 주소값을 레퍼런스하게 되겠죠. 따라서 ob1이라고 하는 이 레퍼런스 변수는 기존에 있던 주소를 포인팅하는 것을 캔슬하고 ob2에 의해서 공유된 주소값을 같이 가리킴으로써 동일한 메모리 공간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객체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도 배열 형식으로 생성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처럼 서클 타입의 레퍼런스 변수를 배열 형태로 해서 선언을 해줬습니다. 레퍼런스 변수인 C는 배열 공간을 참조해야 하므로 메모리를 생성해 줄 때에도 이렇게 배열 형태로 크기를 설정을 해서 생성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5라고 했으므로 5개의 원소 객체를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기 값으로 5개의 값을 모두 초기화해 주고자 포문과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과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각각의 원소 객체에 대해서 초기 값을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각 원소 객체의 초기 값으로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해당 객체 배열을 사용하는 부분은 프린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레퍼런스 배열 C의 각 인덱스가 가리키는 서클 객체에 접근해서 getArea 메소드를 호출해서 실행시키면 모든 서클 객체의 원의 면적을 구해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선 소스 코드의 주요 코드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클 타입의 배열의 주소를 참조하는 레퍼런스 변수 C를 선언해 주고요. 이때에는 레퍼런스 변수가 아직 메모리를 할당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포인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 코드에서는 5개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공간을 할당해 줬습니다. 이때 메모리 공간이 할당됨으로써 레퍼런스 변수 C는 해당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포인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배열 내에는 서클 객체의 실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클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주소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인덱스는 일종의 레퍼런스 변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코드에서 포문과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만큼 서클 객체를 생성해 주고요. 각각의 객체에 대한 주소값을 인덱스에 대입을 함으로써 각각의 인덱스들은 이 주소를 참조해서 1대1로 각 객체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서클 객체 배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서 학습하셨던 객체 배열을 활용한 원의 면적 구하는 예제가 4-6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앞서서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서클 클래스 타입의 배열인 레퍼런스 변수 C를 선언해주고 배열의 크기가 5인 메모리 공간에
주소값을 대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하면서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초기화를 시켜주면은 레디우스에 i 값이 전달이 돼서 멤버 변수인 레디우스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원소 객체에 대해서 getArea 메소드를 수행하면은 역시 5번 반복하면서 원의 면적을 산출해서 5번 연속해서 출력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수점 이하짜리가 없는 이유는 인트 타입으로 강제형 변환해서 출력해 줬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짜리가 절삭이 돼서 정수 부분만 표현된 것입니다. 이어진 예제 4-7에서는 객체 배열을 활용한 도서 목록 작성하기라고 하는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정의한 북 클래스를 살펴보면은 멤버 변수로서 타이틀과 오서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생성자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서 스트링 타입의 2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매개 변수는 인자로부터 값을 전달받아서 각각 타이틀과 오서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해주는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 다음 메인 메소드 부분을 보시면은 북 클래스 타입의 배열을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변수인 북을 선언함과 동시에 배열의 크기가 2인 주소값을 넘겨줌으로써 초기화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문을 활용해서 배열의 크기만큼 0부터 반복하게 되는데요. 먼저 제목이라고 출력해주고 사용자로부터 문자열 값을 입력받아서 타이틀이라고 하는 스트링 변수에 저장을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자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해주고 두 번째로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값을 오서라고 하는 스트링 변수에 저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한 2개의 값을 인자로 해서 생성자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배열 원소 객체를 초기화함과 동시에 객체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포문을 활용해서 객체 배열의 크기만큼 0부터 반복 수행하게 되는데요. 반복 수행하는 문장은 프린트 메소드 구문으로서 각각의 인덱스에 대해서 타이틀과 오서 필드에 접근해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해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사용자가 제목과 저자에 대해서 2번 반복해서 입력함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값들이 인자로 전달이 돼서 타이틀과 오서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개 변수는 다시 멤버 변수인 타이틀과 오서에 대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메소드에 의해서 출력을 해주면은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이렇게 한 쌍으로 출력이 되고요. 1번 인덱스에 있는 값이 또 제목과 저자가 나열돼서 한 쌍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번 예제는 여러분들께 프로그래밍 실습 보고서 작성용으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업하면서 많은 메소드를 봤었는데요. 이번 학습 내용은 메소드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메소드의 특징은 클래스의 멤버 함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 메소드는 C나 C++의 함수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메소드는 반드시 클래스 내부에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캡슐화의 원칙에 의해서 내부에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소드를 구성하는 형식은 제일 먼저 접근 지정자를 기술해 주고요.
이 적분 지정자에서는 다음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 타입, 메소드를 다 수행하고 난 뒤에 반환해주는 반환값에 대한 타입을 의미합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때에는 인자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 타입의 값을 전달할 때는 인자값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에 복사되어서 전달되는 방식으로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따라서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변경되어도 실제로 호출한 실인자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원본 데이터 값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을 살펴보면은 객체 또는 배열을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객체나 배열의 레퍼런스, 즉 주소값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call by reference라고 합니다. 인자값으로서 참조하는 주소값이 복사되어서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객체 또는 배열이 통째로 복사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소값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호출한 실인자의 객체나 배열의 주소를 참조함으로써 같은 메모리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자를 호출하는 방식으로서 기본 타입의 값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실인자 값이 매개 변수에 복사되어 전달되므로 매개 변수가 변경되어도 실인자 값은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에서 인자 값으로서 기본 타입의 int 타입의 변수를 실인자 값으로 할 때에는 이 값이 복사되어서 전달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변수 n에 저장되어 있는 10이라는 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매개 변수 m에 대해서는 플러스 1이 돼서 11로 변경이 되겠지만 실제 호출했던 실인자 값은 그대로 10을 유지해서 실행 결과는 10이 되겠습니다. 인자 전달 방식 두 번째로 객체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인자 값을 전달받은 매개 변수가 실인자의 객체를 함께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처럼 increase 메소드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실인자로서 p자, 이 p자는 레퍼런스 변수죠.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인데 이렇게 레퍼런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전달해 주게 되면은 매개 변수 m은 p자와 같은 객체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자 전달 방식 세 번째로 배열이 전달되는 경우에도 역시 매개 변수가 실인자의 배열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increase 메소드를 호출할 때 배열 A를 가리키는 주소값을 전달해 줌으로써 매개 변수 array는 배열 A와 같은 공간을 포인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공간을 공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에서 값이 변경이 되면은 원본 값도 즉 실인자 값도 변경이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예제 4-8은 앞서 학습하셨던 인자 전달 방식 중에서 배열 인자를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에서는 3개의 메소드가 사용이 됐는데요. 먼저 메인 메소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메소드에서는 캐릭터 타입의 배열인 C에 대해서 초기 값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자열들을 대입을 해서 초기화를 시켜줬고요.
이 코드와 관련된 그림을 보시면은 레퍼런스 변수인 C는 배열 공간의 첫 번째 주소값을 포인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주고 있는데요. 이때 인자값으로서 배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배열 C를 전달해 주면은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는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전달이 돼서 매개 변수 A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레퍼런스 역시 똑같은 배열 공간을 포인팅하게 됨으로써 같은 배열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문과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인 배열 A에 대해서 모든 원소값들을 출력해 주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배열 C에 있던 값들과 동일함으로 This is a pencil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고요. 모든 반복을 다 마친 후에는 메소드 수행이 끝났으므로 호출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이후에 있는 문장을 수행합니다. 다음 문장은 replace spac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이때에도 역시 배열을 인자로 해서 전달해 줬죠. replace space라고 하는 메소드에 매개 변수도 A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개 변수 A에 레퍼런스 C의 주소값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똑같은 배열 공간을 포인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replace space 메소드에 수행하는 내용은 프린트 캐릭터 어레이와 다르죠. 여기서는 배열의 크기만큼 0번부터 반복하면서 if문이 활용됐습니다. if의 조건으로는 특정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공백이라면은 해당 인덱스에 컴마를 대입을 해줌으로써 공백 대신 컴마로 대체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 수행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배열에 공백이 있는 인덱스 부분에 쉼표가 이렇게 컴마가 추가가 돼서 이를 출력해 보면은 this, is, a, pencil 형태로 출력이 돼서 원본 데이터 값도 변경을 시킬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 예제는 신기하면서도 재미있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은 메소드 오버로딩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메소드 오버로딩은 메소드의 이름은 동일하나 매개 변수의 개수나 데이터 타입이 서로 다르게 구현하는 것을 메소드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리턴 타입, 즉 메소드는 반환 값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 리턴 타입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메소드 오버로딩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메소드 오버로딩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대로 구현된 사례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두 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getSum이라고 하는 메소드에서는 매개 변수가 두 개이고 두 번째 getSum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세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메소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getSum 메소드에 대해서 매개 변수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리턴 타입이 각각 다르지만 int와 더블로 서로 상이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리턴 타입은 동일한 이름의 메소드를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메소드 오버로딩을 구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버로딩된 메소드를
호출하는 과정과 원리를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에 있는 코드는 메소드를 호출해주는 부분이고요. 우측에 있는 코드는 메소드 오버로딩이 구현된 코드인데요. 먼저 우측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getSum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일한 메소드가 3개나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만 매개 변수에 있어 차이가 있죠. 따라서 메소드 오버로딩이 구현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코드에서 각각의 메소드를 어떻게 구분해서 호출하는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getSum에 의해서 getSum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인자의 개수와 매개 변수의 개수가 일치하는지, 또한 데이터 타입도 일치하는지 비교를 해서 구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정수값 2개이기 때문에 int 타입의 매개 변수 2개가 있는 첫 번째 getSum 메소드가 호출돼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호출에 있어서는 정수값 3개가 인자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int 타입의 매개 변수가 3개인 두 번째 getSum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getSum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인자값이 2개인데 실수값이죠. 따라서 세 번째로 구현된 getSum 메소드는 매개 변수가 2개이면서 더블 타입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getSum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수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열된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대응되는 게 아니고요. 인자의 개수와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소멸과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소멸이라는 것은 뉴 연산자에 의해서 할당된 객체 메모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용 메모리로 반환해 주는 것을 객체 소멸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 가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가리키는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객체로서 고립되어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메모리 할당이 안 되어 있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객체를 가비지라고 합니다. 또 이 가비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가비지 컬렉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가비지를 회수해서 가용 메모리로 반환해주는 기능을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가비지 현상이 발생하는 사례는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은 레퍼런스 변수 b는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포인팅 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성춘향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면서 이 주소를 포인팅 해주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코드에 의해서 레퍼런스 변수 a가 가리키는 주소를 b도 함께 포인팅하게끔 해줌으로써 기존에 있던 객체의 메모리 공간은 더 이상 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가비지 객체가 됩니다.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클래스 파일들을 묶어놓은 디렉토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으로 얘기하자면은 관련된 클래스 파일들이 모여서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바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부터는 접근 지정자에 대한 학습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접근 지정자에 대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 실생활 공간에서의 접근 지정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외곽에 있는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외부에 전체적으로 공개된 공간입니다. 반면에 안쪽 창구를 보시면은 이 창구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무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더 좁은 범위는 사무실 내에 존재하는 룸이 있죠. 그 룸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공간을 공용 공간과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 사용되는 접근 지정 자료는 Public, Protected, Private, Default 네 가지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Default는 실제로 디폴트라고 기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접근 지정자를 생략하면 자동으로 디폴트로 지정이 됩니다.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목적은 클래스 또는 일부 멤버를 공개해서 다른 클래스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원래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멤버들은 자바의 캡슐화 정책에 의해서 보호되어 있잖아요. 이 묶여있는 보호를 일부 해제하기 위해서 접근 지정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접근 지정자에 따른 클래스나 멤버의 공개 범위를 살펴보면은 이 키워드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퍼블릭이 가장 범위가 넓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 순으로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먼저 퍼블릭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클래스에게 접근을 허용하도록 공개하고 있고요. 접근 지정자가 생략되어 있는 디폴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의 클래스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패키지 Q에는 퍼블릭과 지금 여기서는 접근 지정자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지정자로 되어 있죠. 두 개의 디폴트 지정자로 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때 외부에 있는 패키지 P에서 각각의 클래스에 접근을 하고자 할 때 클래스 B에 대해서는 퍼블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패키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나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외부 패키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 지정은 클래스뿐만 아니라 멤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멤버라는 것은 멤버 변수, 즉 필드와 멤버 메소드를 뜻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접근 지정자는 네 가지로서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디폴트도 역시 여기서는 생략할 경우에 디폴트로 지정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로 접근 지정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패키지든 다른 패키지든 관계없이 모든 클래스에게 접근을 개방하고 있고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 내에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다른 패키지, 즉 외부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자식 클래스에 한해서는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서 프로텍티드와 유사하지만 자식 클래스에 대해서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을 허용하므로 가장 허용 범위가 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접근 지정자를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테이블을 학습하시는 데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퍼블릭 멤버에 대한 접근 지정 사례를 보면은 우측에 있는 패키지 P에서는 퍼블릭으로 지정된 클래스 내에 또다시 퍼블릭으로 지정된 멤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드고 하나는 메소드죠. 이때 외부 클래스에서 각각의 멤버 변수 n과 멤버 메소드를 접근을 하도록 허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에서도 해당 멤버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텍티드로 지정된 멤버 접근 지정 사례가 있는데요.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 있는 패키지, 외부 클래스에서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외부에 있는 클래스 중에서 자식 클래스에 한해서는 접근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허용 범위가 가장 좁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에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부에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폴트로 지정된 멤버에 대해서는 외부 클래스에서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같은 패키지 내에 존재하는 다른 클래스에서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바 클래스를 구성하는 멤버는 non-static 멤버와 static 멤버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두 멤버 간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모두 각각 눈을 가지고 태어나며, 즉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가지고 태어나면서 각 사람들은 눈을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죠. 이러한 개념이 바로 non-static 멤버의 개념이고요. 반면에 공기를 비유했을 때 세상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공기가 존재하고 있으며,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 공기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바로 스태틱 멤버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테이블을 통해서 non-static 멤버와 static 멤버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을 해줄 때, 실제로 자바 코드로 선언해 줄 때는 non-static 멤버 같은 경우에는 앞에 키워드를 붙이지 않는 반면에 static 멤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붙여주셔야 합니다. 공간적 특성에 있어서는 non-static 멤버 같은 경우에는 객체마다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눈처럼요. 반면에 static 멤버는 클래스당 하나를 생성을 해서 공유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각각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멤버라고 부릅니다. 시간적 특성에 있어서는 non-static 멤버 같은 경우에는 객체가 생성될 때 멤버도 함께 생성이 되며, 반대로 객체가 소멸되면은 멤버도 함께 소멸됩니다. 반면에 스태틱 멤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로딩이 되면은 처음부터 멤버가 생성이 됩니다. 즉 객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객체가 소멸되더라도 멤버는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멤버가 소멸되는 시점은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소멸됩니다. 공유의 특성에 비춰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non-static 멤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눈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태틱 멤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클래스의 모든 객체들에 의해서 이 멤버를 공유하게 됩니다. 마치 공기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스태틱 멤버는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를 만들 때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전역 변수나 전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전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변수나 함수를 전역 변수 또는 전역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나 함수에 대해서 스태틱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전역 변수 또는 전역 함수로 지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스태틱 멤버를 가진
클래스로서 매스 클래스가 있는데요. 매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필드와 메소드가 퍼블릭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공유 멤버를 만들 때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스태틱 멤버의 특성이 공유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틱 필드나 메소드는 하나만 생성해서 클래스 내부에 있는 전체 객체들 간에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가 지니는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태틱 메소드는 non-static 멤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non-static 메소드는 스태틱 멤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스태틱 메소드 클래스 내에는 int n처럼 non-static 멤버 변수가 있고요. f1과 f2는 non-static 메소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스태틱으로 지정된 멤버에는 멤버 변수 m과 멤버 메소드 s1, s2가 있습니다. 이때 s1 메소드가 수행하는 문장을 보면은 매개 변수 x 값을 non-static 멤버 변수인 n에 대입해주는 문장이 있어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스태틱 메소드는 non-static 필드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non-static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해 줄 수가 없습니다. s2도 마찬가지로 s2 메소드 같은 경우에도 수행하는 문장이 f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는데 f1 메소드는 non-static 메소드이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s3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 x 값을 변수 m에 대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m은 스태틱 멤버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4 메소드에서는 S4 메소드 역시 스태틱 메소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메소드인 S3를 호출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S3 역시 스태틱 멤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의 두 번째 제약 조건으로는 스태틱 메소드는 디스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현재 객체의 멤버를 가리키는 디스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코드에서 F1 메소드와 F2 메소드는 non-static 메소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S1과 S2는 스태틱 메소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S1 메소드에서 디스 레퍼런스를 사용했는데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디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며 또한 S1 메소드가 수행하는 문장에 있어서도 n이라고 하는 변수가 non-static 필드이기 때문에 값을 대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S2 메소드 역시 스태틱 메소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됩니다. 예제 4-12에는 스태틱 멤버를 활용한 환율 계산기라고 하는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스태틱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사용된 부분만 쭉 보시면은 먼저 더블 타입의 레이트라고 하는 변수가 스태틱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필드 즉 멤버 변수는 전역 변수로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스태틱으로 지정된 3개의 메소드는 전역 메소드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메인 메소드 부분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더블 타입 즉 실수값을 입력받아서 더블 타입의 레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을 해줬고요. 그 다음 문장에서는 커런시 컨버터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setRate 메소드를 호출해 줬습니다. 이때 인자값으로서
사용자가 입력한 실수값을 레이트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서 set rate가 있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에 전달을 해주면은 r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 대입이 됩니다. 또한 내부에 있는 문장에서 r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다시 전역 변수인 rate에 저장이 돼요. rate는 스태틱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 역할을 해서 다른 메소드에서도 이 rate 값을 계속 유지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printLine 메소드를 보면은 currency converter.toDallar에 의해서 $2 메소드를 호출해 줄 때 100만이라는 값을 넘겨주면은 매개 변수인 1에 100만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고 1 나누기 rate라고 하는 나눗셈에 의해서 이때 rate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저장되어 있고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메소드 상에서도 그 값을 유지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 나누기 rate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달러로 변환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 주면은 결과값으로서 달러 값을 출력해 줄 수가 있고요. 반대로 currency converter.toKWR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인자값으로서 100을 전달해 주면은 toKWR 메소드를 실행할 때 인자값이 매개 변수인 달러에 전달이 돼서 달러에 대입되어 있는 값과 기존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저장하고 있는 레이트를 서로 곱해 줌으로써 달러를 우리나라 원화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화로 바꿔진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면은 출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화로 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예제도 실습 보고서 작성용으로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습 내용부터는 파이널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먼저 파이널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파이널로 선언되어진 클래스는 상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소스코드 예시에서 파이널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는 파이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이 불가능한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상속해주는 구문을 활용하면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익스텐즈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이널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파이널 키워드로 선언된 메소드로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불가능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에 있는 소스 코드에서는 파이널 메소드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가 파이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슈퍼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서브 클래스에서 해당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널 필드는 파이널로 선언된 필드, 즉 멤버 변수로서 이 멤버 변수는 상수가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상수 필드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값을 지정해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상수 선언 및 초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코드 예시에서 파이라는 이름의 변수는 파이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가 됩니다. 따라서 선언과 동시에 이처럼 초기값을 반드시 할당해 줘야 됩니다. 또한 상수 필드는 상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값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코드처럼 파이널로 지정되어 있는
상수인 로즈에 대해서 처음에 초이값이 10인데 그 이후에 코드 중에서 로즈는 30이라고 하는 문장 때문에 값을 변경하고자 하는 문장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됩니다. 이번 6주차 수업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다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동영상 강의 컨텐츠는 몇 번이고 다시 재생을 해서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살려서 학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6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